에너지부가 멈췄습니다. 2026년 4월 워싱턴 본청 6층 긴급회의실에 소집된 12명의 고위 관료들이 일제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서울대학교라는 글자와 함께 단 하나의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65.4% 바닷물을 넣으면 도시가스가 나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정제도, 담수화도 거치지 않은 날것의 바닷물, 그걸 그대로 넣었더니 메탄이 나왔습니다. 24시간 동안 단 1%의 성능 저하도 없이 미국이 12년, 독일이 15년을 매달린 그 기술을 한국이 세계 최초로 해냈습니다. 매년 42조 원, 대한민국이 해외에서 사오는 천연가스 비용입니다. 만약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그 42조 원의 흐름이 바뀝니다. 중동의 가스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바다에서 에너지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상이 널리 알려집니다. 한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마크 셸던입니다. 미국 에너지부, 그러니까 DOE에서 수소 청정연료 정책을 담당하는 부국장으로 2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기까지 거쳐온 곳은 MIT 화학공학과,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그리고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입니다. 미국이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 1위라는 사실에 한 번도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의문을 가질 이유 자체가 없었습니다. 한국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좋은 고객이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잘 만드는 나라라는 건 알고 있었죠. 하지만 에너지 기술이라는 단어 옆에 한국을 놓는 사람은 워싱턴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에너지는 미국이 하고 독일이 따라오고 일본이 틈새를 메우는 구조. 그게 지난 30년간 흔들린 적 없는 판이었습니다. 2026년 3월 말 제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IEA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실에서 온 직통 전화였습니다. 용건은 간단했습니다. 긴급 기술평가 회의를 소집한다. 장소는 파리 본부. 안건은 하나. 차세대 해수 전기분해 기술의 글로벌 현황 평가. 참석 대상은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 그리고 한국. 저는 전화를 끊고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이 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그 무렵 세계 에너지 시장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위기가 3개월째 이어지고 있었고 LNG 현물 가격은 전년 대비 187% 폭등한 상태였습니다. 독일은 산업용 가스 배급제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일본은 비상에너지 예비율이 8%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의 LNG 수출 터미널이 풀가동 중이었지만 동맹국들의 요청을 절반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제 책상 위에 놓이는 브리핑 폴더의 두께가 눈에 띄게 두꺼워지고 있었습니다. 동맹국 에너지 장관들의 긴급 통화 요청이 하루에 4-5건씩 쌓였고 통화가 끝날 때마다 상대편 목소리에는 조금씩 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퇴근길에 라디오에서 유럽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폴란드의 한 병원이 난방가스 부족으로 중환자실 온도를 15도까지 낮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에너지 안보라는 단어가 더 이상 교과서 속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브리핑에 올라오는 숫자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죠. 유럽 가스 비축량 41%, 아시아 LNG 재곤 23일분. 누군가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그해 겨울을 넘기기 어렵다는 전망이 CIA 분석관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리로 출발하기 전 부서 분석관들에게 각국 기술 현황 요약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호주, 4나라 보고서는 그날 오후 안에 올라왔습니다. 두께도 상당했죠. 그런데 한국 보고서는 얇았습니다. A사 3장. 제 후배 분석관 사라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셸던 부국장님, 한국 거는 자료가 좀 다릅니다. 직접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서류 뭉치 맨 아래에 한국 보고서를 끼워 넣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얄띠압은 A사 3장이 제 22년 커리어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일주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일주일이 끝났을 때 에너지 기술의 판도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달라져 있을 거라는 것을.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내린 건 4월 첫째 주 월요일 오전 9시 14분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IEA 본부까지 차로 40분. 사라 윤이 뒷좌석에서 태블릿을 넘기며 참석자 명단을 읽어주었습니다.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기술국장,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심의관, 영국 BEIS 수석과학자, 그리고 의장을 맡은 이름 하나에서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리처드 해밀턴, IEA 기술평가위원장. 사라가 짧게 덧붙였습니다. 엑슨모빌 수석연구위원 출신, 경력 28년. 화석연료 쪽에서는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재미있겠군. IEA 본부 3층 대회의실, 긴 타원형 테이블에 각국 대표단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하얗게 느껴졌고 에어컨 바람이 목 뒤를 스쳤습니다. 저는 미국 대표석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면서 해밀턴이 들어왔습니다. 키가 190은 넘어 보이는 장신에 회색 더블 브레스트 정장, 은퇴 안경, 걸음이 느렸습니다. 서두르는 법이 없는 사람의 걸음이었죠. 그가 의장석에 앉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가 말을 꺼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밀턴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세계가 에너지 위기 앞에 서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현실 가능한 기술과 그렇지 않은 기술을 구분하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각국이 제출한 기술 보고서를 검토하겠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순서로 시작하고 나머지는 이후에 다루겠습니다. 나머지, 그 한마디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저는 알아챘습니다. 한국 대표단 쪽을 힐끗 봤습니다. 3명이 앉아 있었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오전 세션이 끝나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커피를 들고 서 있는데 해밀턴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셸던, 한국 보고서 읽어봤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충 훑어봤습니다. 해밀턴이 웃었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간, 눈은 웃지 않는 웃음이었습니다. 바닷물로 메탄을 만든다. 재밌는 이야기지. 동화책에 나올 법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이 에너지 기술을 담수화 플랜트 하나 제대로 수출 못하는 나라가 셸던, 우리가 12년을 쏟고도 실험실 단계에 머물러 있는 기술을 한국이 했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게.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반박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아니, 반박할 생각 자체가 없었다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때까지 저도 해밀턴과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해수 전기 분해로 메탄을 직접 생산한다? 이론적으로야 가능하지만 해수의 불순물 문제, 전극 부식, 효율 저하, 이 3가지 벽을 동시에 넘은 연구팀은 세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미국 아르곤 국립연구소가 2019년에 가장 가까이 갔지만 패러데이 효율 38%에서 멈췄고 독일 막스 플랑크가 42%를 찍었지만 3시간 만에 전극이 부식되었습니다. 한국이 이걸 해냈다고?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오후 세션이 시작되기 전 해밀턴이 전체 참석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프랑스, 호주, 그리고 한국 보고서를 다루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안경을 벗어 천천히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자리는 가능성을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실현 가능성을 논하는 자리입니다. 실험실에서 한 번 반짝한 결과를 들고 와서 세계 에너지 질서를 바꾸겠다고 말하는 건 솔직히 이 테이블에 앉은 분들의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가 누구를 겨냥하는지는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 중 한 명이 물을 마시려다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한국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A사 3장, 사라가 직접 읽어보라고 했던 그 보고서.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저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얇은 보고서인데 숫자가 빽빽했습니다. 패러데이 효율 65.4%. 저는 그 숫자 아래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물음표 하나를 적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그 3글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의심하는 쪽이었습니다. 해밀턴이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전환이 시작된 건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회의가 재개되기 전에 IEA 사무총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본부 5층 사무총장실, 창밖으로 에펠탑 꼭대기가 안개 사이로 보였습니다. 사무총장은 커피를 권하지도 않고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셸던, 한국 기술에 대한 현지 실사가 필요합니다. 보고서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 문장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72시간 안에 최종 평가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번 주 금요일 각국 에너지 장관 화상회의 전까지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72시간. 서울까지 비행시간만 11시간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시간은 이틀이 채 안 되는 셈이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오자 해밀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의자에 깊이 기대앉은 자세. 제가 실사를 맡게 됐다는 소식을 이미 알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셸던. 그가 불렀습니다. 가서 직접 확인해보게.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게나. 그가 테이블 위에 볼펜을 집어 천천히 돌렸습니다. 실험실에서 성공했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이 세계에서 의미 있는 건 딱 두 가지야. 재현 가능한가, 스케일업이 되는가. 그 두 가지가 안 되면 그건 과학 논문이지 기술이 아니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파리에서 인천까지 직항 11시간 40분. 사라윤과 나란히 비즈니스석에 앉았습니다. 사라는 이륙하자마자 노트북을 펴고 서울대 연구팀 프로필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상욱 교수, 화학생물공학부, 전기화학 촉매 전공, 경력 19년, 한정우 교수, 같은 학부 계산화학 전공. 두 사람이 2019년부터 공동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구름 위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사라가 말을 이었습니다. 셸던 부국장님, 하나 흥미로운 게 있어요. 뭔데? 이 팀이 실험에 쓴 해수가 실험용 조제 해수가 아닙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앞바다에서 직접 길어온 천연 해수예요. 불순물 그대로, 여과 없이.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과 없이? 네. 그게 연구의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 보고서에 진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 수요일 오후 3시.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4월의 서울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파리보다 건조하고 선명한 바람이었습니다. 서울대까지는 차로 1시간 남짓. 차 안에서 저는 해밀턴의 말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재현 가능한가? 스케일업이 되는가?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72시간, 아니 실질적으로 48시간 안에 찾아야 했습니다. 사라가 옆에서 태블릿으로 연구실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관악 캠퍼스 302동 지하 1층입니다. 지하 1층. 세계 에너지 판도를 바꿀 수도 있다는 기술이 지하 1층에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울대 정문을 지나 캠퍼스 안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잠시 차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거의 다 졌지만 바람이 불 때마다 마지막 꽃잎 몇 장이 날렸습니다. 302동 건물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외관이었습니다. MIT의 에너지 이니셔티브 빌딩이나 막스 플랑크의 번쩍거리는 연구동과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았죠. 사라가 먼저 내려서 문을 잡아주었습니다. 부국장님, 박 교수님이 지하 실험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형광등 불빛이 복도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기계 윤활유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복도 끝 철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지 않은 체크셔츠에 안전고글을 목에 걸친 중년 남성, 박상욱 교수였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며 영어로 말했습니다. 웰컴 셸던 부국장님, 먼 길 오셨습니다. 악수를 하는 순간 그의 손바닥이 거칠다는 걸 느꼈습니다. 서류만 만지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장비를 조립하고 실험을 돌리는 사람의 손이었죠. 박 교수가 철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시죠. 직접 보시는 게 가장 빠를 겁니다. 실험실은 좁았습니다. 40평이 될까 말까 한 공간에 전기화학 셀,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모니터 4대, 그리고 한쪽 구석에 놓인 20리터짜리 플라스틱 통 2개. 사라가 그 통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저게 혹시?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창원 앞바다에서 직접 가져온 해수입니다. 어제 도착한 겁니다. 저는 그 통 앞에 섰습니다. 뚜껑을 열자 짠 바다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진짜 바닷물이었습니다. 이걸로 가스를 만든다고? 저는 속으로 해밀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동화책에 나올 법한 이야기지. 하지만 그 동화가 현실인지 아닌지 그건 이제 제가 직접 확인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박 교수가 모니터 앞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화면에는 공정 흐름도 두 개가 나란히 띄워져 있었습니다. 왼쪽이 기존 방식, 오른쪽이 서울대 방식. 박 교수가 왼쪽을 가리켰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쓰고 있는 해수 기반 메탄 생산 방식입니다. 먼저 해수를 담수화합니다. 역삼투막 공정이죠. 그 다음 담수를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뽑습니다. 그 수소를 별도의 반응기에서 이산화탄소와 결합시켜 메탄을 만듭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화살표를 하나씩 짚었습니다. 담수화, 전기 분해, 수소 정제, CO2 포집, 메탄화 반응, 최소 5단계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과서적인 설명이었습니다. 미국이든 독일이든 이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그가 오른쪽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화살표가 2개뿐이었습니다. 저희 방식입니다. 천연 해수를 전기화학 셀에 직접 넣습니다. 담수화 공정이 없습니다. 셀 안에서 해수의 전기 분해와 COE 환원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나오는 건 메탄입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5단계가 2단계로 줄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했습니다. 담수화를 건너뛴다는 거니까?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건너뛰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겁니다. 사라가 옆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부국장님, 담수화 공정만 빠져도 전체 에너지 소비가 30에서 40% 줄어듭니다. 설비 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이론과 현실 사이에는 바다만큼 넓은 간극이 있었습니다. 바로 해수 불순물 문제. 바닷물에는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황산염, 미생물까지 온갖 불순물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들이 전극 표면에 달라붙으면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전극 자체가 부식됩니다. 미국과 독일이 12년, 15년을 매달리고도 넘지 못한 벽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불순물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기술의 진위를 가르는 핵심이었으니까요. 박 교수가 옆에 서 있던 한정우 교수를 돌아봤습니다. 한 교수가 앞으로 나오며 모니터를 전환했습니다. 화면에 분자 구조 시뮬레이션이 떴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촉매 전극의 표면 구조입니다.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일반적인 전극은 평면 구조입니다. 불순물이 달라붙기 좋은 구조죠. 저희는 나노스케일의 다공성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불순물 입자가 표면에 머물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구조입니다. 저는 화면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계산화학으로 분자 단위까지 설계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 교수가 데이터 시트를 꺼냈습니다. 패러데이 효율 65.4%입니다. 65.4%. 저는 그 숫자를 소리내어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사라가 옆에서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국 아르곤 연구소의 최고 기록이 38%였습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가 42%, 일본 NIMS가 35%, 65.4%는 세계 최고 기록의 1.5배를 넘는 수치였습니다. 이 숫자가 확실합니까?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박 교수가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국제학술지에 제출한 원데이터입니다. 셸던 부국장님이 직접 검증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그때 사라의 태블릿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파리에서 온 화상통화 요청, 해밀턴이었습니다. 사라가 저를 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해밀턴의 얼굴이 떴습니다. 은퇴 안경 너머로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셸던, 1차 소견을 듣고 싶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패러데이, 효데이 효율 65.4%입니다. 미국 38%, 독일 42% 대비 압도적입니다. 3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해밀턴이 안경을 밀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셸던, 자네 경력이 몇 년인가? 22년 아닌가? 22년 동안 실험실 숫자만 보고 흥분하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봤나?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효율이 높다고? 맞아. 하지만 그건 셀 크기가 손바닥만 할 때 이야기야. 실험실 스케일에서 65%가 나와봤자 파일런 단계에선 반토막이나. 이건 내가 30년간 봐온 패턴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박 교수가 옆에서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영어를 알아들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가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맞습니다. 해밀턴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한국 교수가 자기 말에 동의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박 교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실험실 스케일에서 파일럿으로 갈 때 효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건 기존 평면 전극 구조일 때 이야기입니다.
저희 다공성 전극은 스케일업 시 오히려 표면적 대비 효율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론적 계산이 아닙니다. 5배 스케일업 데이터가 이미 있습니다. 해밀턴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화면 속 해밀턴과 눈앞의 박 교수를 번갈아 봤습니다. 해밀턴이 짧게 말했습니다. 그 데이터 보내게. 내가 직접 보겠네. 통화가 끊겼습니다. 실험실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밀턴이 데이터를 요청한 건 처음 봅니다. 보통은 관심 없으면 요청 자체를 안 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해밀턴은 무시할 때 침묵하고 신경 쓰일 때 질문합니다. 방금 그는 질문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데이터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도 옆에서 같이 봤습니다. 실험 로그,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분석 결과, 전류 밀도 곡선. 30분 정도 지났을 때 사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데이터 조작의 흔적은 없습니다. 전류 밀도 대비 메탄 생성량 비율이 일관적이에요. 이건 실험을 반복해서 나온 패턴이지 만들어낼 수 있는 패턴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해밀턴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실험실에서 한 번 반짝한 결과를 들고 와서 박 교수님, 제가 말했습니다. 효율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안정성은요? 이 효율이 얼마나 유지됩니까? 이건 해밀턴이 던질 두 번째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효율이 아무리 높아도 1시간 만에 전극이 부식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독일 막스 플랑크의 42%가 3시간 만에 무너졌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 교수가 다시 모니터를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프가 떴습니다. X축은 시간, Y축은 패러데이 효율. 그래프의 선은 24시간 내내 거의 수평이었습니다. 24시간 연속 가동 결과입니다.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효율 저하율 1% 미만. 저는 그래프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24시간. 독일이 3시간을 버티지 못했는데 이 팀은 24시간을 버텼다. 그것도 천연해수로. 사라가 소리 없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제가 돌아보자 사라의 눈이 커져 있었습니다. 그녀도 이 숫자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실험실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상용화의 문턱을 넘은 숫자였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 실험에 사용한 해수가 정말 창원 앞바다 해수입니까? 혹시 실험용으로 조제한 인공해수 아닙니까? 이건 마지막 의심이었습니다. 학계에서 해수 실험이라고 발표한 논문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정제된 인공해수를 사용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박 교수가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안도에 가까운 웃음.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구석에 놓인 20m 플라스틱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겁니다. 창원시 마산 하포구 앞바다. 북위 30도 11분, 동경 128도 34분 해역에서 2026년 3월 28일 오전 10시에 채수한 천연해수, 채수 일지, GPS 좌표, 수질 분석표 전부 있습니다. 그가 파일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립해양조사원의 확인서입니다. 저는 그 확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인공해수가 아니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나는 불순물이 그대로 들어있는 진짜 바닷물. 그걸로 65.4%를 24시간 유지했다. 저는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해밀턴이 뭐라고 했죠? 담수화 플랜트 하나 제대로 수출 못하는 나라. 담수화가 필요 없는 기술을 만들어버렸는데 담수화 수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이 결과를 파리에 보고하면. 저는 사라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직이야. 사라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확인해야 할 게 남았어. 해밀턴은 2가지를 물을 거야. 재현 가능한가? 스케일업이 되는가?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65.4%와 24시간이라는 숫자는 충격적이었지만 해밀턴을 침묵시키기에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불빛이 커튼 사이로 비치고 있었고 머릿속에는 숫자들이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65.4%, 24시간, 5배 스케일업. 새벽 1시 파리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해밀턴이었습니다. 제목은 딱 한 줄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전체 화상회의 소집, 한국권 공개 검증.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해밀턴이 무대를 키운 겁니다. 실험실에서 저 혼자 검증하는 게 아니라 7개국 대표단 전원 앞에서 한국 데이터를 까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목요일 오전 9시 서울대 302동 지하 실험실에 대형 모니터가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화면에 파리 IEA 본부 대회의실이 떴습니다. 해밀턴이 정중앙에 앉아 있었고 양옆으로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 대표단이 나란히 보였습니다. 해밀턴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셸던이 보내온 1차 데이터를 봤습니다. 흥미롭다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그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과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 연구팀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박 교수와 한 교수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박 교수의 얼굴은 담담했지만 손은 주머니 안에 있었습니다. 해밀턴이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재현성 데이터를 보여주십시오. 같은 조건에서 몇 회 반복 실험을 했습니까? 한 교수가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동일 조건 반복 실험 17회, 패러데이 효율 평균 64.8%, 최저 63.1%, 최고 66.2%, 표준 편참 0.9%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17회 반복에서 표준 편차 0.9%. 이건 실험 5차 수준이 아니라 공정 안정성 수준의 숫자였습니다. 독일 기술국장이 모니터 너머에서 안경을 벗어닫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일본 심의관은 고개를 옆 사람에게 기울여 뭔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해밀턴이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재현성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스케일업은요? 실험실 셀과 상용 규모는 다른 세계입니다. 어제 5배 스케일업을 했다고 했는데 5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상용화하려면 최소 100배, 1000배 스케일이 필요합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또 그 말이 나왔습니다. 해밀턴의 눈이 미세하게 좁아졌습니다. 이 한국 교수가 동의할 때마다 뒤집기가 온다는 걸 그도 이제 눈치채기 시작한 겁니다. 맞습니다. 5배로는 부족합니다. 박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50배 스케일업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창원 해양 플랜트 시험장에 파일럿 설비 설치가 진행 중입니다. 3개월 내에 가동 예정입니다. 해밀턴의 볼펜이 멈췄습니다. 50배? 네. 그리고 50배 스케일에서의 시뮬레이션 효율은 61.2%입니다. 실험실 대비 효율 저하율 6.4%. 통상적인 전기화학 공정의 스케일업 저하율이 30에서 50%인 점을 고려하면 이건 사실상 스케일업 장벽을 넘은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계산을 했습니다. 스케일업 효율 저하 6.4%, 미국 아르곤 연구소가 2배 스케일업에서 효율이 45% 떨어졌습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는 3배에서 52% 하락, 한국은 50배에서 6.4%, 같은 세계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라가 제 옆에서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파리 회의실에서도 웅성거리는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해밀턴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잠깐, 시뮬레이션이라고 했습니까?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일 뿐입니다. 실제 가동 데이터가 아니잖습니까? 한 교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런데 해밀턴 위원장님, 저희 시뮬레이션의 예측 정확도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5배 스케일업 전에 시뮬레이션을 먼저 돌렸습니다. 그때 예측값이 64.1%였습니다. 실제 결과가 64.3%였습니다. 오차율 0.3%입니다. 해밀턴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초, 3초, 5초. 화면 속에서 그가 볼펜을 내려놓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이 타이밍에 끼어들었습니다. 해밀턴 위원장님,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데이터의 신뢰성에 문제가 없습니다. 원데이터, 실험 로그, 국립해양조사원 확인서까지 확인했습니다. 해밀턴이 저를 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도 그 시선의 압력이 느껴졌습니다. 셸던, 자네는 미국 에너지부를 대표해서 거기 간 거야. 한국의 변호사로 간 게 아니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변호가 아닙니다. 사실 확인입니다. 3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가 있었습니다. 저도 아직 묻지 못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었고 해밀턴은 분명 그걸 물을 것이었습니다. 경제성.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돈이 안 되면 세상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해밀턴이 예상대로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요, 효율, 재현성, 스케일업 다 인상적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비용은? 그가 손가락을 세웠습니다. 이 기술로 메탄 1세제곱미터를 생산하는데 비용이 얼마입니까? 현재 LNG 수입 단단가보다 비싸면 이건 기술이 아니라 취미입니다. 박 교수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현재 실험실 스케일 기준 생산 단가는 LNG 수입 단가의 약 2.8배입니다. 해밀턴이 즉시 받았습니다. 거봐요. 2.8배. 경제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 교수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밀턴의 표정에 여유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3초 동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LNG 수입 단가에는 호르무즈 해협 위기 이전 장기 계약 가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물 가격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저희 생산 단가는 LNG 현물가의 1.1배입니다. 거의 동등한 수준이죠. 해밀턴의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잠깐, 해밀턴이 손을 들었습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전제로 깔면 안 됩니다.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비용은요?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송전망, 그 투자 비용까지 포함하면 단가는 다시 올라갑니다. 이건 에너지 업계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 그의 목소리에 다시 힘이 실렸습니다. 파리 회의실에서 몇 명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반박이었습니다.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재생에너지 인프라 비용은 당연히 고려해야 합니다. 해밀턴의 입꼬리가 다시 올라가려는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한국의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현황을 아십니까? 해밀턴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 교수가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현재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봄과 가을에 태양광 잉여전력이 발생합니다. 출력 제한으로 버려지는 전력이 연간 수백 기가와트시에 달합니다. 돈을 들여 만든 전기를 그냥 버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 기술은 이 버려지는 전력을 메탄이라는 저장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합니다. 새로운 인프라 투자가 아니라 기존 인프라의 낭비를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해밀턴의 입꼬리가 멈췄습니다. 독일 기술국장이 모니터 너머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게 보였습니다. 독일도 같은 잉여전력 문제를 안고 있었으니까요. 박 교수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기 비용을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단가로 적용하면 생산 단가가 추가로 30% 하락합니다. 그러면 LNG 현물가보다 저렴해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박 교수가 화면에 숫자 하나를 띄웠습니다. 42조 원. 대한민국이 매년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데 쓰는 돈입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그 42조 원의 상당 부분이 국내에서 순환합니다. 에너지 자립이라는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42조 원. 그 숫자가 화면에 크게 떴습니다. 파리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일본 심의관이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고 독일 기술국장은 팔짱을 풀고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호주 대표는 옆 사람에게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해밀턴의 얼굴이 화면에 클로즈업 됐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안경을 벗은 해밀턴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하지만 아직 두 가지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 실험실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시작됩니다. 박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셸던 부국장님, 보여드릴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실험실 문을 나섰습니다. 박 교수가 저를 데려간 곳은 302동 4층 연구실이었습니다. 실험실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책상 4개, 화이트보드 2개, 그리고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종이들, 포스트잇, 프린트된 그래프, 손으로 그린 분자 구조도 어떤 것은 누렇게 바랬고 어떤 것은 잉크가 번져 있었습니다.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건 저희 팀의 7년입니다. 저는 벽 앞에 섰습니다. 맨 왼쪽 끝에 2019년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 교수가 벽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에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한 교수, 대학원생 3명, 5명이 전부였습니다. 그가 바랜 종이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첫 번째 실험 결과 그래프였습니다. 패러데이 효율 8.2%, 8.2%에서 시작했습니다. 기존 논문들이 30%대에서 멈춰 있었으니 8%면 출발점도 아니었죠. 저는 65.4%라는 숫자를 떠올렸습니다. 8.2%에서 65.4%까지 그 간극이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지 이 벽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박 교수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실험실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대학원생들은 집에서 시뮬레이션만 돌렸고 실험은 저와 한 교수 둘이서만 했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실험실에 들어가 6시간씩 서서 셀을 돌렸습니다.
땀이 곡을 안쪽에 차서 앞이 안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가 벽에 2020년 구간을 가리켰습니다. 그래프가 거의 수평이었습니다. 효율이 2%에서 15% 사이사이를 오갈 뿐 좀처럼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연구비 심사에서 2번 탈락했고 학교 안에서도 해수 직접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2021년 겨울이었습니다. 박 교수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벽에 붙은 포스트잇 하나 앞에서 노란색 포스트잇에 손글씨로 4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다가 답이다. 이건 제가 쓴 겁니다.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불순물 문제를 못 풀고 있었습니다. 기존 방식대로 불순물을 제거하려고만 했거든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순물을 없애는 게 아니라 불순물이 있어도 작동하는 전극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면 거창하지만 사실은 포기 직전에 나온 생각이었습니다. 더 이상 빼는 방법이 없으니까 넣는 방법을 생각한 거죠. 저는 그 포스트잇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답이다. 4글자에 3년의 실패가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사라가 벽의 2022년 구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프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하는 지점이었습니다. 15%에서 28%, 35%, 41%. 한 교수가 설명을 이어받았습니다. 다공성 전극 구조를 설계하기 시작한 게 2022년 초입니다. 계산화학으로 분자 단위 시뮬레이션을 수천 번 돌렸습니다. 최적의 기공 크기, 간격, 깊이 하나를 바꾸면 효율이 올라가고 다른 하나가 무너졌습니다. 마치 100개의 톱니바퀴를 동시에 맞추는 것 같았습니다. 한 교수의 눈가에 잔주름이 깊었습니다. 40대 초반인데 50대처럼 보였습니다. 2023년에 50%를 넘었을 때 연구실에서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목표가 60%였으니까요. 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박 교수가 벽 맨 오른쪽 끝에 붙은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2026년 3월 15일 65.4%. 그 옆에 사진 한 장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실험실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7명의 연구원이 서 있었고 한가운데 모니터에 65.4라는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아무도 환호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한 명은 실험복 소매에 커피 자국이 묻어 있었고 박 교수 옆에 여성 연구원은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이 사진 찍을 때가 새벽 4시 20분이었습니다.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24시간 연속 가동 테스트를 마친 직후였습니다. 누구도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22년간 에너지 기술을 다뤄왔지만 이런 벽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MIT의 최첨단 연구실에는 수천억 원의 장비와 정부 예산이 쏟아집니다. 로스앨러모스에는 미국 전체의 자원이 뒷받침됩니다. 이 사람들은 지하 1층 40평짜리 실험실에서 대학원생 몇 명과 7년을 버텼습니다. 두 번의 연구비 탈락, 코로나, 학계의 냉소, 그 모든 것을 뚫고 세계 최고 기록을 찍었습니다. 저는 사라를 돌아봤습니다. 사라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그녀에게 이 벽이 어떤 의미였을지 저는 감히 짐작만 할 수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8시 최종 평가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서울대 실험실에는 저와 사라, 박 교수와 한 교수가 있었고 파리 IEA 본부에는 7개국 대표단 전원과 해미턴이 앉아 있었습니다. 72시간 전 사무총장이 준 시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모니터 화면 속 해밀턴의 표정은 이틀 전과 달랐습니다. 여유가 사라진 자리에 경계심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셸던 부국장의 현장 실사 최종 보고를 듣겠습니다. 저는 준비한 보고서를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72시간 동안 서울대 연구팀의 기술을 검증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패러데이 효율 65.4%, 세계 최고 기록의 1.5배, 천연 해수 직접 투입, 담수화 공정 불필요, 24시간 연속 가동, 효율 저하 1% 미만, 17 반복 실험 표준 편차 0.9%, 50배, 스케일업 설계 완료, 시뮬레이션 효율 61.2%, 재생에너지 인여결 전력 활용 시 N물가 이하 생산 단가 달성 가능.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 기술은 실험실 단계를 넘었습니다. 상용화 초입 단계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파리 회의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해밀턴이 입을 열려는 순간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먼저 말했습니다. 클라우스 피셔,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전기화학부 수석 연구원. 이틀간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잠깐, 피셔의 독일식 영어 억양이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셸던 부국장, 질문이 있습니다. 다공성 전극의 기공 크기가 나노미터 단위라고 했습니까? 저는 박 교수를 돌아봤습니다.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치를 답했습니다. 평균 기공 직경 12나노미터, 간격 8나노미터입니다. 피셔가 3초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막스 플랑크 팀이 5년간 시도한 접근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전극 표면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이 팀은 표면 구조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그가 안경 너머로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이건 제 계산에 빠져있던 변수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전기화학 분야에서 세계 1위라고 불리는 기관의 수석 연구원이 공개석상에서 한국 기술이 자기네보다 앞서 있다고 인정한 겁니다. 해밀턴의 턱 근육이 움직였습니다. 피셔는 적대자도 조력자도 아닌 철저한 중립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넘어왔습니다. 무게가 달랐습니다. 일본 심의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기술이 해수라면 바다가 있는 모든 나라에 적용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박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네, 원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해수 성분은 전 세계 어디서나 거의 동일하니까요. 일본 심의관의 손이 멈췄습니다. 일본, 사면이 바다인 나라, LNG 수입 의존도 세계 1위. 이 기술의 의미를 누구보다 빨리 계산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가 노트에 뭔가를 빠르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해밀턴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좋습니다. 기술은 인정하겠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긴장했습니다. 해밀턴이 기술을 인정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물러서는 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발 물러서서 큰 그림을 봅시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손가락을 접어가며 말했습니다. 첫째, 중동가스 수출국들의 수입이 줄어듭니다. 카타르, 호주, 미국 포함. 둘째, LNG 인프라에 투자한 수조 달러가 좌초자산이 됩니다. 셋째, 기존 에너지 질서가 흔들립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의 문제입니다. 그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봤습니다. 이 기술을 밀어줄 경우 미국 LNG 수출 산업은 직격탄을 맞습니다. 셸던, 당신은 미국 에너지부 부국장이야. 이걸 추천할 수 있겠나? 저는 예상한 질문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술이 확산되면 미국의 LNG 수출 패권에도 영향이 갑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라가 제 옆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해밀턴 위원장님, 맞습니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LNG 산업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숫자를 하나 꺼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위기로 동맹국들의 에너지 비상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 요청의 절반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아실 겁니다. 폴란드 병원 중환자실이 15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일본 비상 예비율은 8%입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닷물로 가스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나왔는데 그걸 미국 LNG사 보호를 위해 묻겠습니까? 그게 에너지 안보입니까? 회의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5초, 10초, 15초. 해밀턴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은퇴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놓은 채 두 손을 깍지 끼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틀간 단 한 번도 침묵한 적 없던 사람이 처음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BEIS 수석 과학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주 대표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옆 사람에게 뭔가를 속삭이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피셔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막스 플랑크는 이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독일도 같은 잉여 전력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해수는 북해에도 있습니다. 피셔가 박 교수를 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였지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게 느껴졌습니다. 박 교수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그 안에 7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해밀턴이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한 번 쓸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셸던,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최종 평가서에 포함시키게. 등급은 그가 2초간 멈췄습니다. A등급, 즉시 후속 투자 검토 대상. 엑슨모빌 28년 IEA 기술평가위원장 리처드 해밀턴이 한국의 기술에 최고 등급을 매긴 순간이었습니다. 사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떨리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건 오전 11시 43분이었습니다. 모니터가 꺼지자 실험실에 정적이 내렸습니다. 박 교수가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 교수가 벽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A등급이라는 두 글자로 마무리되는 순간 환호보다 먼저 찾아온 건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이해됐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방전이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실험실을 나왔습니다. 사라에게 잠깐 혼자 있겠다고 했습니다. 302동 건물을 나서자 4월의 햇살이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서울대 캠퍼스의 공기는 맑았습니다. 관악산 능선 위로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캠퍼스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한국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A사 3장. 나흘 전 파리에서 서류 뭉치 맨 아래에 끼워 넣었던 그 보고서. 저걸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22년이었습니다. 제가 에너지 분야에서 일한 시간. 그 22년 동안 저는 에너지의 미래가 미국의 셰일가스래, 독일의 수소 기술에, 일본의 원자력 혁신에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세계 에너지 판도를 바꿀 기술은 수천억 달러의 예산과 수만 명의 연구 인력을 가진 곳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이 서울 관악구 지하 1층 40평짜리 실험실에서 나왔습니다. 연구원 7명이 7년을 버텨서 만든 기술. 2번의 연구비 탈락을 겪고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만든 기술. 파리에서 해밀턴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에너지 기술을 담수화 플랜트 하나 제대로 수출 못하는 나라가?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나흘 전까지는. 하지만 이 나라는 담수화가 필요 없는 기술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벽을 넘은 게 아니라 벽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22년간 보지 못한 건 한국의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집요함이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바다가 답이다라고 포스트잇에 적고 다시 실험실로 들어가는, 새벽 4시까지 새를 돌리는 그 집요함. 그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벤치에서 일어서려는데 사라가 다가왔습니다.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잔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사라, 자네는 알고 있었나? 한국 보고서가 이 정도인 줄. 사라가 웃었습니다. 알고 있었냐고 물으시면 직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읽어보시라고 한 거예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캠퍼스를 바라봤습니다. 학생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뛰어가는 학생, 벤치에 앉아 교재를 읽는 학생. 이 캠퍼스 어딘가에서 또 다른 7년이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봤습니다. 인천공항을 이륙한 비행기가 서해 바다 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바다. 저 바다가 가스전이 될 수 있다. 40조 원의 수입을 대체할 에너지가 저 파도 아래에 있다. 저는 기내 메모장을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진정한 자원은 땅 아래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다. 그 한 줄이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천연자원이 없는 나라, 가스의 100%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닷물로 가스를 만드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세계 최고 효율 65.4%, 24시간 무저하 연속 가동, 천연 해수 직접 투입. 미국이 12년, 독일이 15년을 매달리고도 넘지 못한 벽을 서울대 지하 실험실에 7명이 넘었습니다. 매년 42조 원의 가스 수입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기술, 중동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술, 에너지 자립이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과학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각오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대한민국 파이팅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